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 저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편하니까. 사모님한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황금. 누구나 좋아하죠. 둘째, 소금. 소금이 없으면 지구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고 음식이 맛이 없죠. 그리고 당신하고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자신에. 그랬더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건 현금, 송금,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 강좌 제목이 뭐죠? 아카데미? 신학교? 신앙학교. 줄이면 신앙학교. 이제 우리 이렇게 말과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류가 맨 처음에 이제 말과 글을 갖다 배워나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창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이랬겠죠? 그러다 이제 언어가 지금과 같은 완전 문장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얘기를 했겠죠? 눈, 코, 귀, 비, 해, 달, 불, 글, 말, 돈, 술, 이런 거겠죠, 맨 처음엔. 근데 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갈등, 대립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글자로 된 단어 중에는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갈등, 대립, 투쟁, 불신, 배반, 전쟁, 이런 것들이요. 세 글자로 된 것 중에 사실 좋은 게 많대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스승님, 예수님, 부처님, 신부님. 근데 네 글자로 된 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네, 신앙학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도 신앙학교를 통해서 만나니까. 제가 오늘 이런 스타일로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행복한 노년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노년하게 대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해 본 적도 없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노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제도와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해본 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제목은 10만 시간의 행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은퇴 후에 하루에 10시간, 낮 시간 10시간을 곱해서 30년을 합하면 10만 시간이에요. 내가 부모 밑에서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 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애들 출가하고 은퇴한 다음에 세 번째 생활. 그게 드디어 나한테 온 건데, 그게 과거에는 그게 길지 않았지만 지금 대략 한 10만 시간이 돼요. 이 10만 시간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한테 10만 시간이 남아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10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옛날에는 여생을 살고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환갑잔치 끝나고 또 칠순잔치 하시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생을 살고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든 말인데 여생이 아니라 이제 본생을 살다 간다. 이게 더 길어요. 30년 앞에 1부 인생 30년, 2부 인생 30년보다 더 긴 게 남은 인생 40년이 더 길어요. 그 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몇 세까지 사냐 하면 90세는 다 살죠. 특별한 병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한 7순, 8순 되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문상 가면 다 90세 안팎이에요. 최빈 사망 연도라는 게 있는데, 올해 돌아가신 분들 중에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몇 살 되신 분도 있을 텐데, 몇 살짜리가 가장 많냐면 90살짜리가 가장 많아요. 90살 전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상과 결별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미 100세 사이라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90세에 산다는 거죠. 조금 길게 사는 사람들은 100세에 살고, 지금이 그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100세.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조금 괜찮아지면
110세, 120세까지 산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18만 명, 한국이 18,000명. 여기 자매님이 벌써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9988 2, 3 사람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4일 만에 죽자.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일찍 왔다는 일본에서 뭐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생애 곡선의 직각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도 목표고 사회도 목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나이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1958년 개띠입니다. 이 나이는 불변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갖다가 이 세상에 내보냈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나이는 피지컬 에이지하고 멘탈 에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 연령은 우리 동창들끼리 가서 만나도 20년 늙은 사람이 있고 20년 젊은 사람이 있죠. 심지어 40년 차이 나잖아요. 정신 연령도 심지어 20년, 30년, 4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력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육체 나이와 건강 나이, 육체 나이, 건강 나이, 정신 나이를 최대한 끌어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여기까지 항상 최고점을 유지하다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돼요? 이 노란 그래프를 그리면서 사는 거죠. 노란 그래프, 오렌지 그래프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건강 수명이 65세입니다. 행복 수명이 65세예요.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이른바 선진 국가 중에 건강 수명과 행복 수명과 평균 수명의 간격이 제일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65 건강 수명이라는 나이가 무슨 얘기냐면 65세 되면 골골하기 시작하고 디스크 걸리고 무릎 관절 나가고 백내장 걸리고 이러면서 20년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가 2, 3년, 3, 4년. 이걸 자꾸 단축시켜 나가는 게 사회적 목표고 개인도 그래야겠죠.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오렌지 선처럼 살면은, 노란 선처럼 살면은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이건 15년 전에 나온 그 공익 광고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맨 끝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평균 연령.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쭉 나열했을 때 나이의 중간값이 59세예요. 지금 경로당에 65세 오면 어린애가 어디 오냐고 하죠? 그때는 59세 돼야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늙은 국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8세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6명, 8명, 10명 나가고 그때 노인들은 오래 못 살았고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18세였죠. 젊은 국가였죠. 산입에 거무줄 안 춘다고 했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보너스인 시대였어요. 인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만든 시대였어요. 지금 베트남 가면 젊잖아요, 애들이. 그쵸? 길 가는 애들이 29, 30. 중국이 31살. 지금 한국이 44살 평균. 독일은 50살이 이미 넘었고. 그러면 2050년도에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제가 비극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농촌은 다 없어지고.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14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산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국민연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애들이 26만 명씩 태어났어요. 26만 명. 26만 명씩 태어났는데 애들이 50살 되면은 한 26만 명, 25만 명 살아남아 있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들보다 25년 선배인 1995년생이 우리나라에서 한 70만 명 태어났는데 73만 명. 그럼 70만 명 살아있다고 쳐봐요. 은퇴를 했다고 쳐봐요. 이분들은.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 25만 명이 50살 돼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기보다 25살 선배인 1995년생 70만 명의 국민연금을 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2배나 많은데?
50년 선배, 1970년생 강호동. 1969년, 70년, 71년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 인구를 돌파한 때인데 이분들이 100세가 돼서 만약에 한 25만 명이 살아남아있다고 쳐봐요. 이제 100세, 훨씬 지금보다 연령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요양비, 국민연금까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얼룩말,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얼룩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색깔도 비슷해서 요게 요놈인지 저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자가 공격하려고 하면 맨 끝에 있는 얼룩말이 신호를 보내면 다 도망가잖아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얼룩말을 낳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많이 얼룩말이 나야지만 개체가 종족이 보존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얼룩말들 동물원 갖다 놔봐요. 10마리, 12마리 나요? 아니에요. 1마리, 2마리밖에 안 나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뀐 탓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자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군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족이 변화한 거죠. 본능이 변화한 거죠.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뭐 비극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하진 않겠어요. 이걸 다 얘기하면 희망을 갖다가 더 줄이니까. 이거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 안 하죠. 애 안 낳죠. 나 독신주의자라고 선언하죠. 나 비혼식,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걸 비혼식이라고 하잖아요. 비혼. 결혼식이 있는데 요새 비혼식도 있어요. 나 혼자 살겠다. 비혼 선언하고 비혼식하고 축의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 안 하는데 왜 맨날 축의금 주고 가야 되냐. 나도 축의금 받겠다. 그래서 비혼식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비혼도 당당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비혼 선언을 하는 걸 흔들리지 않게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게 축복해달라. 이런 비혼 선언과 비혼식도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종족 보존 본능의 법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개체 보존 본능만 남은 거예요. DNA가 바뀐 거죠. 한국에서 내가 결혼하고 애 낳았고는 부모의 불쌍한 미래와 사교육의 짐과 부동산과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하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아들, 딸한테도 제가 장가가라, 시집가란 말 갖다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자기 선택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딸한테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부양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가족 부양이란 말 갖고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족. 이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때는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시대였어요. 불교 국가 시대에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맨 처음에 어디 갔어요? 장인댁에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 동방하고 서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일자집에 살았으니까 디귿자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잣집이고 그 서쪽 방에 와서 살다 간 친구가 서방이죠. 김서방, 이서방.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살다가 가면 이제 시댁에 가는 거죠. 주도권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되니까 바뀌어요. 성리학이 돼서. 바뀌면서 이 남녀 평등 사회를 남자 중심 사회로 바꾸는데 200년이 걸렸어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율곡, 신사임당 밑에서 컸잖아요. 주도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 이때는 주입을 하는 거예요. 집안의 보험이 누구예요? 자식. 자식 중에서도 여자는 필요 없어. 출가 외인이죠. 아들. 아들 중에서도 누구? 장남. 이게 집안의 보험이에요. 너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 근데 네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생기는 거죠. 장효유선이 뭐 무슨 효도, 효친 사상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반면에 서양은 보험제도가 일찍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부자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친구. 나의 노후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20살 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대학교는 네가 벌어서 가라고 하고 장가도 결혼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노후 책임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서로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도 굉장히 바뀌었죠. 1인 가족이 지금 우리나라는 40%죠. 2인 가족이 20%.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대가족 제도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동물이 가족이에요? 이제 반려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우리 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고양이하고 하루에 한 15분, 20분 대화를 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걸 엄마가라고 엄마라고 해요. 우리 딸은 꼭 언니가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이해관계가 안 가서 제가 맨 처음에 저항을 했죠. 그럼 내가 고양이 아버지라는 얘기냐? 내가 어떻게?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우리 집 고양이한테 제가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가족인 거예요. 이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굳이 뭐 애 키워가면 살면 되냐. 고양이랑 살아도 되는데 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않냐. 근데 그렇다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된 거죠. 남녀 관계도 많이 바뀌었죠.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90년대에 많이 나왔는데 제 친구가 쓴 책이에요. 그의 비평가들이 뽑은 단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1950년대에 우리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부엌이 있었죠. 아궁이가 있었죠. 그리고 안방이 있고 툇마루가 있었죠. 거기서 상을 차려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상을 차려가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숟가락 뜨고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거나 툇마루에서 먹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1970년대에 와서 서양식 주택이 생기면서 입식 부엌이 생기면서 식탁과 부엌이 한 군데가 있잖아요. 거리감이 없잖아요. 어딜 여자들이 남자는 겸상을 해. 따로 먹어.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물도 묻히면 안 돼. 이랬었는데, 그 다 이제 의식이 바뀌잖아요. 존재가 의식을 바꾸기도 하고, 의식이 또 존재를 바뀌기도 하는데, 이게 바뀐 거죠. 지금 일본 같은 나라가 큰 이슈였고, 우리나라도 큰 이슈가 되는 게, 은퇴 남편 증후군, 젖은 낙엽 증후군. 그 낙엽은 이제 가을이잖아요. 젖었어. 힘도 없었는데 착 달라붙어 있어, 이 남편이. 직장 다닐 때 밖에 나가다가 도와다녀야 되면 끝나고 나니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별 용어가 다 생기잖아요. 형제님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남자들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동창 선후배 누가 있는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랑 친해야 되는가 보고, 내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근데 여성들은 가족이 중심이에요. 사고의 중심이에요. 동네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은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들은 가족 중심이고 자매들하고 잘 지내고 언니 동생하고 잘 지내고 동네 분들하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남자들은 계속 줄어들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거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건 다 가족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옛날 생각들을 갖다 한 거예요. 뭐 자세히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들이 많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가족은 저마다의 욕망이 얽히고 삭힌 위험한 화약고다. 가족은 신이 내린 최악의 발명품이다. 가족이 준 상처가 남이 준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뭐 등등등등 많아요. 가족이 왼수다, 애들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경제적 관계로 가족을 보지 말아야 돼요. 노후에. 이제 그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냥 친구로. 아이들도 친구로, 남편도 친구로 봐야지. 무엇을 갖다가 기대하고 의존하고 이렇게 가면 가족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통해서 행복하려면 가족에게 기다리는 거는 나의 친구라는 거. 편안함.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한 미국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이렇게 유랑생하고 떠돌다가 십몇 년 만에 이제 어디서 유럽에서 이제 죽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뉴욕 항구에 1800 한 몇십 년도에 이 사람의 그 시신을 기다리면 다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홈 스위트 홈, 그것이 미국의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줬다고.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아니다, 이제. 경제적 가치에 얽매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힘들어져요. 자식이 와서 어머니,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사업 돼요.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노 해야죠. 근데 노 하면 고민되죠. 저놈이 다시는 안 올까? 안 오지 않을까?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힘들죠. 그리고 제가 저거 해서 성공한다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데 고민되죠.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했는데 그때 뭐냐면 불효자식 방지법이란 걸 제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불효자식 방지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님 잘 봉양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와서 식사 같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했는데 돈 받고 안 와. 그리고 학대해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 7%가 학대를 받아요. 노인들 중에. 어른들 중에. 그래서 이거는 먹튀다. 먹튀방지법. 이거 갖다 제가 이제 슬픈 얘기죠.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니까. 왜 그렇게 나왔겠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세상에. 애들도 힘들어. 그리고 애들 갖다 믿지 마. 그러면서. 물론 웃기지 마라.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한데, 뭐 하버드 갔고, 뭐 의사 됐고, 뭐 그런 분들은 뭐 예외로 치더라도. 하여간 경제적으로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면 가족들이 친구처럼 지내자.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를 1등 하라. 뭐가 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들었는데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정말 아빠는 어렸을 때 상상도 못 해본 일이야.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앉아서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들어가요. 한두 번 그런 식으로 미끼를 던지고 제가 가르쳐 보려고 했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아들, 딸 칭찬만 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은 아주 드문 얘기지만 저 이름을 불러요. 별명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삼립빵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친구들끼리 빵이라는 거 붙여 놀렸는데 제가 아들, 딸한테 뭐 성빵이에 육빵이에 그러면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서 뚝빵이 안녕 하고 들어와요. 제 병든데 너무 편하고 저는 좋아요. 뭐 다 그런 걸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자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사춘기를 거치셨잖아요. 사춘기.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문에 고민 많았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도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300년 전에도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충황전 보면 있었던 것 같아. 수경낭자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첫사랑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데미안 이런 소설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5살, 6살 되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에 따라서 논에 일하러 가야 됐어요. 집에 혼자 애들 학교 못 보내잖아요. 서당에 보내는 사람들은 양반뿐이에요. 그 대부분은 그럼 집에 혼자 있어요. 애들이 6, 7명씩 났는데 그때 영유아 사망도 많은데 열나고 누구 어쩌니까 어디 끌고 나와서 같이 논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11살, 12살 되면 좀 빠른 애들은 결혼하고 좀 늦은 사람들은 14, 15, 16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인생에 있구나라고 한 거 갖다가 처음으로 책을 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이 애돌레슨스라는 책을 갖다가 1905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거죠. 이게 산업혁명이 지나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생산력이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한 거,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 노동을 갖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아동은 뭘 시켜요? 보통교육. 초등학교를 의무화하고 중학교를 의무화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같은 경우 세계에서 빨리 제일 먼저 고등학교까지 갖다가 의무교육을 만든 거죠. 그 의무교육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노동에서 해방되니까 공상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문학작품도 읽고 뭐 무슨 개똥철학도 얘기하고 이런 시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350만 년, 현생 인류 10만 년, 그리고 인류가 문명을 만든 5,000년 동안 돌이켜보면 사춘기라고 하는 인생의 한 지점이 생긴 걸 갖다 발견한 것도 실제로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는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슬기로운 노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노년이라는 거를 이제 안 썼잖아요. 아까 10만 시간의 행복. 제가 끝날 때 마지막 설문조사도 할 텐데 그러면 A Fresh Map of Life라는 책은 이건 또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가만히 보니까 서드 에이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인류가 10만 년 전에 평균 수명 25년, 조선시대는 35년. 그 35년은 영유아 사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뭐, 일단 영유아 사망을 벗어나는 사람들 좀 더 살겠죠. 한 40세, 45세 보통. 우리 일제시대 때 초창기에 40세, 45세고 해방 직후라고 52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50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먼저 돌입한 데서 보니까 인류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신중년이다. 영어로 하면 또 거꾸로 해서 액티브 시니어다. 활동적인 노인들이 있다. 근데 걸친 얘기야. 중년인데 신중년이다. 노년인데 액티브다. 이런 거죠. 근데 확실히 다른 인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고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전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이라고 하면 되게, 아직도 아버님이란 말 작년에 처음 병원에 가서 들으니까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어제도 병원 갔더니 아버님이라고 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지 뭐. 아무한테나 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아버님이라고 왜 해야지? 자꾸 왜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아버지도 아니고. 그런데 확실히 다른 인생이 있는 거죠. 자, 소년에서 이제 청년이 생겼고 중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노인이야. 아까 여생 살다 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더 긴 본생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노년인 거예요. 옛날로 치면 한 60세, 55세, 60세. 50세면 너무 노인이었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노인이 간다고 그랬죠. 한 60세 다 꾸부정하고. 근데 지금은 진짜 85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나이 드셨을 때는 한 90세, 95세 돼야 노인이라고 할까? 그 시기에는 굉장히 긴 3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 사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부모 밑에서 배우고 직장 생활하고 나머지 남은 인생은 손주나 보고 어디 여유 있는 사람은 여행하고 여생을 살다 간다고 했어요. 인생을 세 토막으로 살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생을 네 토막으로 살아야 되고 네 토막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평생 배우고 평생 일해야 한다. 그래서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평생 배움 평생 현역. 그래서 현역이라면 평생 동안 뭘 번다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배움 평생 활동.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9988-234로 가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꼭 질문하는 건데, 질문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힘, 이게 있어야지 일생을 갖다 잘 살아갈 수 있고, 특히 새로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인 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하는 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호기심을 잃으면 내가 죽은 거다.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에는 아무런 활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늘 호기심을 갖다 유지하라 하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어떤 꿈이 있는지, 나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 동안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엔 정말 그랬어요. 조금 뭐 그냥 손주나 보며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30년 온전하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처음 5년은 뭘 해보지? 그 다음 5년은 뭘 해보지? 그 다음 5년은 뭘 해보지? 이런 시간표가 없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시간표 있어 30년 동안. 그렇다면 그거는 일단 시작이 좋은 거예요. 지나온 40대, 50대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 나의 삶의 결과가 나의 90대이잖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근육연금은 들었는가? 근육연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육이 연금이다 이거죠. 근육. 왜냐하면 사람의 근육은 거의 한 80%가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있잖아요.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나머지 머리에 근육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뭐 배 근육은 저도 없어요. 운동 안 해서. 근데 이제 뭐 팔에 이런 데 조금 근육이 있겠지만 대부분 허벅지하고 종아리잖아요. 근데 60세 넘으면 1년에 3%씩 소실되잖아요. 그럼 20년이면 60%가 소실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 허벅지 가늘어지고 종아리 가늘어지잖아요. 거기서 낙상 사고 생기고 뭐 모든 게 생기잖아요. 밸런싱 능력, 균형 능력 잃어버리고 잘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은 지금부터 내가 근육연금을 들었는가 정비를 해야 돼요. 인생연금은 지금까지 들었고 새로 들기는 어려워. 지금 혹시 하나 들어야 하겠다는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연금은 들기 힘든데 근육연금은 들어라. 그래서 뭐 지금 인생 65, 70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몸매 이런 거 해갖고 우승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침마당 같은 데는 나오잖아요. 그 남의 일을 보지 마시고 진짜 앞으로 30년을 갖다 사실 거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달력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자꾸 사람들이 부모님의 달력을 갖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생각한 부모님의 달력.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더 틀리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있는 달력은 완전히 틀린 달력이에요. 그 달력을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려면 오늘부터 근육연금을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쭉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뒤에 인생에서 행복한 거 뭐예요? 몰입. 뭐예요?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저는 몰입할 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뭐 배우고 뭐 하고. 제가 뭐 해서 기쁨이 오면 너무 좋아. 관계. 뭐 제가 이따도 얘기하지만 캘리그라피라는 거에서 새로 배운 지 한 1년이 됐는데 그 교실에는 29살짜리 인테리어 하는 여성하고 72살 된 이제 은퇴하신 그 저보다 이제 형님뻘 된 분하고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29살 된 여성이 저랑 어깨 동무하고 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해. 자기 베스트 프렌드라며. 그 관계가 좋잖아요. 저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어디 가면 내가 29살짜리 친구 있다. 근데 제가 왜 그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저를 낮춰놓으니까. 제가 뭘 어디 가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했다, 나 젊었을 때 뭐 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럼 사람들 멀어지잖아요. 동네에서 항상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50 플러스라는 대학이 있어요. 50살 넘으면 뉴에이지를 갖다 개척하겠다고 서울에 4개 대학이 있죠. 거기 가면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나를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계급장 내려놓으세요. 절대 수업하는 동안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은연중에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대기업 사장인데 가만히 듣고 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음 주에 나는 말이야 해외에서 지사장을 20년 했어. 이러면 이제 슬슬 금이 가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제가 무슨 강조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내려놓고 친구처럼 해주고 누가 뭐 하면 칭찬해 주니까 정말 좋아요. 아 누가 뭐 하와이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저도 갔다 왔죠. 하와이 일찍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 그 사람 말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갔다 온 걸. 아 그래? 나는 하와이는 92년도에 갔다 왔고 몰디브는 몇 년도에 갔다 왔고 이러면 완전히 이제 초치는 거잖아요. 들어줘야죠. 우리 제가 다니던 성당에 어떤 수녀님은 이러면 참 힘든데 인생 각박한데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어느 대학교 합격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그래 축하한다고 말하기가 좀 난처할 정도로 지금 재수삼수까지 해서 떨어진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지 말라 이거.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하여간 덕담해주고 그러라는 거죠. 그 제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 성취, 이거 기여라고 해요. 기여. 저는 기여라고 부르는데 이제 굉장히 저는 이걸 갖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기여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명의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은 한 개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다 누구나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기록이에요. 다 누구나 인생에 자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기여가 있어요. 큰 기여도 있고 작은 기여도 있고 동네에 조그만 기여도 있어요. 아까 전에 캘리그라피 하는데 끝나면 설거지 제가 제일 먼저 해요. 간식 먹던 거.
제가 조그만 기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청소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있다는 거죠. 긍정적 정서를 가져라. 이건 뭐 제가 자꾸 얘기하면 무슨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무슨 인생 가르치는 것 같아갖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째, 평생 일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일본에 5년 전에 나온 소설이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에요. 소설입니다. 70세가 되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70세가 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혹은 이민을 가야 돼요. 너무나 충격적인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안의 발효 시기는 1년 후예요. 일본 열도가 난리 났어요. 어떤 젊은 시아버지를 모신 젊은 며느리는 뭐 소설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며느리 폄하 발언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도 안 모시고 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69세 된 사람들이나 그 이상 사람들 내가 왜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뭐 난리가 났는데 1년 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일었어요.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자.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연금을 어떻게 나누자.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일자리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에 일자리가 많이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년이 60세인데 65세, 70세 지금 프랑스가 이번에 대선 때 70세 정년 연장론이 나왔고 일본도 이제 65세는 이미 됐고 70세로 바꾸고 있죠. 조금 있으면 75세가 될 거예요. 여기서 정년이라 하면 한 직장의 정년이 75세라는 얘기, 70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반발이 크죠. 야, 저 공무원들은 75세까지 하란 말이야. 75세까지 하고 연금 타먹냐 반발이 많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회적으로 75세까지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가 71세에 평균적으로 은퇴를 해요. 최종 직장에서. 1차 직장에서 49세, 제일 좋았던 직장에서 2차 직장, 3차 직장, 4차 직장 이렇게 가면서 인생을 갖다 마무리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정년이 제일 늦어요. 왜? 노후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평균 56만 원이에요. 56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다 같이 56만 원씩 받아서 1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10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어요? 관리비 내야죠. 의료보험 내야죠. 핸드폰비 내야죠. 뭐뭐뭐뭐 내야죠. 그럼 사회에서 숨 쉰다는 이유만으로 7, 8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만 원, 4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미니잡, 스몰잡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GS 자이라는 데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그래서 8시간 3교대가 아니라 뭐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잡을 갖다가 세분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성당 다니신가 근데 제가 뭐 가령 성당도 그래요. 성당에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잡이 뭘까? 성당이 영리단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동네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수경농업 보셨죠? 수경농업. 옛날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과 LED만으로 하는 농업.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되잖아요. 여기만 해도. 따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아파트 옥상이나 혹은 동네에 여러 가지 설치하고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사람들이 식물하고 대화하면 건강하거든요. 이런 걸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그만 미니잡을 동네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동물 호텔 있잖아요. 동물 어린이집, 반려동물. 너무 비싸잖아요. 반려동물 어린이집이 사람 어린이집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 반려동물 때문에 애들이 외박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출장도 못 가는데 가령 뭐 동네에 뭐 아파트나 혹은 동네에 이렇게 아파트 같으면 관리동 노인정 윗동에다가 반려동물들 뭐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거기서 이제 동물 관리사 자격을 받아서 소위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미니잡, 스몰잡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두 번째는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연금 개혁 안 하면 1995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타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럼 연금이 이제 파산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금을 더 걷겠죠. 세금을 더 걷어서 주죠. 그러면 지금은 고용주가 4.5%, 피고용인이 4.5%씩 내는데 그때 뭐 20%씩 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20%씩 더 추가로 내면 기업이 어떻게 버텨내요? 개인도 그러니까 이민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어떤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74 사망 법안이라는 소설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은 매년 이 물가 인상에 연동해갖고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안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지금 젊은 애들은 이 연금에만 과연 의존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사이간 중산층 이상 절반이 파산하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1위고 란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문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0년 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명 국가가 될 거라고 해요. 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해줘서 장수명 국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제일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일본 지금 법정 전염병 예방조사 안 하거든요. 한국은 해요. 일본은 25년 전에 거의 없앴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영유아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전 세계에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잘 깔려있죠. 5분만 가면 병원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예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제일 세계에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국가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면에는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1위다. 공자가 옛날에 지천명 하라고 했잖아요. 지천명. 야, 나이가 되면, 나이가 50대면 천명, 하늘의 뜻이 뭔지 알라. 나이가 50대면 성당 다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갖다가 뭔지 알고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50대면 지천명. 나쁜 말로 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죽어도 못해.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로또 복권을 맞지 않는 한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미니작, 스몰작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출을 앞으로 30년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지출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지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노후 파산이라는 책, 노후에 파산되면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는데 조실 부모, 어렸을 때 고아되는 거,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 이런 거, 노후 빈곤, 노후 파산이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였는데, 일본에서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고령화 사회와 관련돼서 생긴 용어, 베스트셀러 이런 건 다 한국에서 10년, 20년 후에 와요. 1980년대 내 친구가 일본은 시니어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한 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시니어 산업이 왜 유망하지? 선생님이 저한테 꼭 쉬는 시간 주라고 해서 요것만 하고 이제 일단 쉬는 시간을 갖다가 갈 텐데요. 노후 파산하는 일이 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 파산 질병이죠. 첫째, 질병이 있으면 자녀가 돈을 안 대주고 내가 특별히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노후 파산에 있어서 가장 한 번 질병을 앓으면 그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점차 이렇게 소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근육연금을 쌓아두라고 한 거고, 둘째, 캥거루 가족, 캥거루처럼 자녀가 돌아와서 의존한다든지 자녀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위험은 피하고 지천명, 내가 갖고 있는 수입,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지금 옆에서 누가 암호화폐하면 돈 엄청 벌어, 주식 어디다 놓으면 돈 엄청 벌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평생 한 사람도 못하는데, 평생 한 사람도 수익률이 기껏 해봤자 7%, 8%, 기업을 하는 사람도 12%밖에 안 되는데 누구 말 들어갖고 그래서 지금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30년을 배분하자. 자식이 준다? 그거 포함시키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우리는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사는 거죠. 붕스러운 햄스테드 구청 건물. 건물 안 복도에는 지나다니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왕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m starting writing your life story. Do you enjoy that? Very much. 저희 취재진은 이곳 관계자를 만나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는 직접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그 분야를 배우고자 열망하는 노인들에게 지식을 전수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30년 전통의 U3A라는 평생대학입니다. 이 U3A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평생 교육, 평생 노동, 평생 현역
평생여가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서 이제 그 중에 우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까 제가 이제 그 5가지 행복 중에 몰입을 첫 번째로 얘기를 드렸는데 배울 때 제일 몰입도가 높다는 거죠. 성취도도 높다는 거죠. 근데 뭐 배움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뭘 배우든 자기가 소구하는 거에 따라서 배움을 갖다가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까 제가 50+ 재단 말씀드렸고 동네 문화센터도 있고 성당에도 노인대학이 있죠. 제가 이제 노인대학 뭐 교회도 가서 노인대학 하면 왜 노인대학이라고 하냐고 연세대학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금방 알아들으시네.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는 대학. 아니, 기분이, 노인대학 갔다 온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노인도 아니에요. 연세대학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바꾸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연세대학에서 뭐 그런다고 소송을 걸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기는 U3의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학. 우리 지금 뭐 평생대학이 많죠. 근데 일본도 이제 평생대학을 갖다가 좀 바꿔요, 요새는. 왜냐하면 같은 연령대가 와서 배우면 승수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대학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인구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더 빨리 없어져요. 더 빨리 없어지는 대학에서 같이 배우게 하면, 노소 간에 같이 배우면 그 대학은 폐교를 맞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니까 승수효과가 더 있죠. 왜냐하면 수업을 못 쫓아가잖아요, 어떤 경우는. 답답한 게 많잖아요. 뭐 컴퓨터 정말 미치잖아요. 저도 햄버거집 갔다 5분 있다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면 한심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러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럼 핑 돌잖아요. 그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계속 하는 건데 그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에는 중학생 애들을 자원봉사를 붙여줘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핸드폰 뭐 이런 거 갖고. 근데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어르신들께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중학생들이 가서 옆에서 해주면 금방 되고 중학생들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르신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 U3A 같은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꼭 평생대학 가려면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지금 50+ 재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대학이다, 그래갖고, 약간 좀 계층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늘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요, 앞으로는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영국의 U3A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한 U3A랑 달라요. 그거는 교과 과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자기들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한 그 시니어 도시는요. 소방관 빼놓고는 전원이 자원봉사자예요. 입소자가 다 한 가지 재능을 갖다가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요리를,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은 기타를, 뭐 캘리그라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캘리그라피를,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다 한 가지의 사람 자원봉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참여하면서 배우는 거, 어떤 기여를 하면서 배우는 거. 세 번째는 우리 클럽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그 배우고 끝나고 딱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팀이면 팀, 이제 이런 팀들이 모여서 그와 연결되는 활동을 한다든지 나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준다 이거죠. 혼자만 가서 배우면 외롭죠. 그래서 혼자 앉아있다가 혼자 집에 가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노인대학 같은 데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너무 아이들 취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막 그 재롱잔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일본의 할머니가 쓰는 100몇 살 할머니가 쓴 시집에 그런 게 나와요. 나이를 아이 취급하지 마라. 그분들도 다 자존감이 있는데 그러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걸 자꾸 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퍼 아트라고 해서 종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종이 한 장 갖고
종이 한 장 조그만 병을 줬는데 여기서 사람 모양 구멍 따고 내렸는데 사람을 구하는 것 같잖아요.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그 색종이 몇 개 입혔는데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것 같고 무슨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재밌잖아요. 자기가 성취 동기를 느끼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리고 이게 푸드 아트라고 하는데 푸드 아트인데 이제 오이 이건 뭐죠? 당근. 이 당근 별 모양을 자르고 뭐 자르고 계란 흰자위 계란 삶아서 하얀 거 갖고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손주가 왔을 때 저런 푸드 아트를 보통에서 푸드 아트 강좌가 많이 있던데 인터넷으로도 하고 무료로 한 2달 뭐 어머니들은 금방 할 것 같아요. 저런 거요. 푸드 아트를 해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다음에 손주 올 때 뭘 먹고 싶으니 그러면 푸드 아티스트 자격증도 땄다고 하면 자존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진 예술인데 이제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집에 왔어. 담요를 깔아놓고 동네 문방구에서 별 같은 거 좀 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다리 모양으로 재워주면 아이가 자고 있지만 달나라 여행 갔다 온 것 같잖아요. 그 이제 아까 이게 우리 손주를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강좌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손주와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이건 뭐 미국 사진 작가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런 모양만 베껴 해서 같이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뭐 이게 성냥개비죠. 성냥개비 몇 개를 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사람 모양도 되고 본드를 접착을 해서 세운 거죠. 이렇게 몇 가지 뭐 활을 쏘는 거, 뭐 신문을 이런 거. 이제 성냥개비 갖고도 이런 예술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예술은 너무너무 많아갖고 가족 달력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잖아요. 가족 사진 갖고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걸 갖고 뭐 혹은 성당 사진이든 성당에 뭐 모임 뭐 레주면 레주 사진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뭐 어떤 공동체 사진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온 걸 갖고 기록을 담아서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달력을 만들고 혹은 1년 360일 달력을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 뭐 둘째 아이의 손주 누구 생일이면 거기다가 이제 그 생일에다가 저 그림을 아까 저런 푸드 아트 그림을 갖다 그려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따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하기 힘들면 근데 조금 배우면 금방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캘리그라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전시하는데 제가 언제 제 낙관을 제가 찍은 걸 제가 낙관을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 낙관도 만들어 보니까 뭐 자부심도 생기고 뭐 진짜 제가 예술가 같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전시하는데 뭐 우리 같이 동기들이 제주들이 많아갖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건 글씨를 다른 어떤 미디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갖고 어떤 그 하나의 그 메시지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출품한 건데 저 우크라이나 국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파랗고 노랗고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저 벽이 막 저렇게 상흔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는 아프간 여성, 히잡한 여성이고 여성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 민주주의, 미얀마 국기죠 세 손가락. 그 밑에는 이제 홍콩의 이제 노란 우산 자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글이 만국 평화의 기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제가 오늘 하는 PPT를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는지 안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내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문화, 뭐 문화예술, 스포츠, 뭐 스포츠 참여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중에 몇 가지를 내가 해보고 있는지 혹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너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새로운 30년 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인터넷에 또 찾아보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갖고 온 이유는 저도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잘 안 보이지만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배웠어요. 남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뭐 여기 있건 저기 있건 관계없어요.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때 덕수궁 뭐 시청 앞에 이제 태극기를 들고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깃발 들고 모여요. 그 당시에 4, 5년 전, 5년 전이면 고등학교 깃발 들고 모이려면 웬만한 고등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깃발 들고 모일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전국에서 한 3, 40대 명문은 돼야 된다. 뭐 있잖아요. 뭐 원주고 춘천 그쪽 강원도 사람이니까 원주고 춘천고 강릉고 뭐 무슨 진주고 마산고 뭐 이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전주고 뭐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는 깃발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밑에 이렇게 들고 나오기가.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도 막 카톡방에 이제 뭐 토요일 갔다 온 얘기 막 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광장시장 가서 이제 10,000원어치 시켜갖고 각자 10,000원어치 내고 3시간, 4시간 이제 얘기하다 가면 일주일에 행복이 오는 거죠. 왜? 존재감, 기여감, 이런 거죠. 내가 한때는 내가 이 나라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키웠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은퇴를 딱 해서 있으니까. 아유, 사모님하고 여행 가자고 했더니 사모님이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산은 언제든지 나를 반겨준다고 하는데 산도 도가니가 튼튼해야지 가지. 그렇죠? 도가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 보면은 아들, 딸도 나갔다 오면 개, 고양이를 먼저 반기지, 아빠는 먼저 반기지 않단 말이에요. 왜? 평생 동안, 30년 동안 친구로 안 지내던 아빠가 와서 갑자기 친구하자고 하면 징그럽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외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가서 뭐 하고 나면 막 그냥 일주일이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사회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 또 MBTI 할 때는 조금 다른데, MBTI.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5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선물해 준 거 좋아해요. 선물 받으면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물 받는 거, 선물도 안 하고 선물 받지도 않아, 잘. 그 선물 뭐 억지로 하지만 제가 그냥 사회적으로 하니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포옹해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포옹. 어떤 사람은요, 인정해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인정. 저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들딸한테 항상 인정하고, 또 뭐 아들딸이 저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래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면 다른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부부간에도. 5가지 했으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MBTI를 배우실 때 그러잖아요. 맞벌이 하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지방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예고 없이. 그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올라온 건데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며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짐 싸갖고 내려갔대요. 그건 MBTI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MBTI는 구체적이어야 돼, 일정이. 그래서 어머니가 5일 계시겠다면 5일 일정을 자기가 어떻게 맞춰서 이날은 조퇴를 하고 이날은 어떻게 하고 하루는 남편이 조퇴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어머니한테 물어본 건데 어머니 MBTI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 MBTI는 정을 생각한다든지 여행을 생각한다든지 비전 상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MBTI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MBTI가 다르면 이해를 해야 되죠. MBTI는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요새는 과거에 MBTI라는 걸 크게 중시하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마 우리 강의의 첫 번째, 두 번째 MBTI를 한 거는 다른 사람의 생활 패턴과 감정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사랑도 그 5가지 언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걸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사람들 그 존재감, 기능감을 갖다 이제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때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지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영국의 800년 식민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1인당 GDP가 영국을 추월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겠죠? 그건 뭐 식민지를 800년 경험하고 그 후에 남긴 잔흔이 엄청나잖아요. 북아일랜드에서 늘 벨파스트에서 종교전쟁, 신교와 불교 전쟁을 하고 아일랜드는 이제 천주교잖아요.
아일랜드의 그 후손 중에 그래서 아일랜드 마피아하고 이태리 마피아가 있잖아요. 미국은 1870년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4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게 뭐 죽게 살기로 싸운 거죠. 미국 가서 이 아일랜드 마피아가 있는데 그 중에 1960년에 아일랜드 마피아의 첫 후손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됐어요. 천주교 신자로서는 첫 번째. 지금 바이든은 두 번째. 천주교 신자로서 미국 기독교 와습 국가니까. 그 미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아일랜드였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죽으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더 슬퍼했어요. 지금도 케네디 아일랜드 식당 가면 그때 신문 일면 통째로 케네디 대통령 당선된 뭐 케네디 죽은 거 그럴 정도인데 그 나라가 영국을 추월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영국을 추월했냐. 그것도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더 많아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65%. 그러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인프라가. 그러니까 스몰들, 빅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동네 가서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나오고 억지로 하고 이런 거예요.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맨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 되어 있죠. 창의적인 봉사활동과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건데 가령 우리나라 수원교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30년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탄소 제로를 하면 그 성당에서 탄소 에너지를 안 쓰겠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만 쓰겠다는 거죠.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인류한테 준 이 선물이 이 위대한 자연이 지구가 2050년에는 현재로 가면 부산 앞바다가 침몰되고 부산이 이제 몇 개 산에 있는 지방들만 남고 인천공항도 침몰되고 이게 이제 그린피스의 경고 아닙니까? 경고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감각하죠. 근데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세계 종교사상 최초로 우리는 탄소 제로를 하겠다. 거기서 탄소 제로 하면 건축헌금 다시 걷어야겠죠.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태양광도 해야 되고 뭐 무슨 가스 에너지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플라스틱 배출 세계 1위잖아요. 기후 악당 4위고. 근데 이 종교에서 맨 처음 이걸 들고 나온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건축헌금을 걷어서 뭐 태양광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우리 교회에서 왜 하는가?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아파트는 어떤가? 우리 동네는 어떤가? 사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 탄소 제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기업들만 뭐 탄소 제로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나온 탄소도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야, 봉사활동을 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한 것을 갖고 기업에서 나무를 심어주겠다.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지금 결국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를 흡입해야 되잖아요. 탄소를 다 줄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나무를 갖다 심으면 나무를 오프라인 세계에다 하나 심어줘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KB은행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인류가 목표로 하는 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많은 국민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 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을 시간 단위로 쪼개갖고 몇 시간 봉사를 하면 몇 크레딧을 갖다 나무를 하나 심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일본은 고령사회의 기본 활동이 아까 평생현역사회로 가기 위해서 MPO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MPO가 7만 개입니다. 이 법인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기업이 법인격으로 보고 일정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뭐 농업, 아까 말했던 농업,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캐터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할머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식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우리도 보면 그 어린이집 통학할 때 많이 교통사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도. 근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우리 학교 앞에서 이제 2시간 이렇게 녹색 엄마랑 이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를 갖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돈을 나눠줘야지만 우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정부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퍼준다고 하는데 안 퍼주면 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독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가령 뭐 사회적으로 비어있는 지점, 야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린이집 차로 애가 죽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조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태워서 통학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룹홈, 요양원에 가 있는 건 이제 고려장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룹홈, 그래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이런 거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그런 봉사하는 법인체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의원에도 점차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시장형 일자리 중에 제일 큰 게 노노 케어예요. 60대가 70대 가서 케어해 주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고. 근데 그걸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활동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끼리 이런 거예요. 제가 몬트리올 올림픽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국 정원하고 일본 정원이 있으면서 중국 정원, 일본 정원을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놓고 동양의 정원은 물을 기본으로 한다. 물은 사람을 명상에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저거 보고 동양 정원 한번 가보고 싶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근데 거기 불행히도 한국 정원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일본식으로 하면 법인격을 만들어서 이제 뭘 하면서 야, 우리가 한국에 남아있는 정원을 내가 취재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럼 몇 번은 가야 돼요? 8번은 가야 되죠. 사진 찍으러. 왜냐하면 단풍 든 가을과 단풍 안 든 가을, 눈 온 겨울과 눈 오지 않은 겨울.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 인터뷰도 하고 중국 정원하고 일본 정원 비교도 해갖고 우리가 지자체에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이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끼리 할 수도 있고 문광부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여행하고 여행 전문가가 하고 책을 만들어서 납본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럼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가령 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갖고 이제 조만간 10만 시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다 이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100세 사이 인프라가 없는 것 같아갖고 30년 동안 살아갔으니 인프라가 갖다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행복지수 1위 나라인데 방글라데시는 후진국 중에서 1위고 덴마크는 잘 사는 나라 중에서 1위인데 이 덴마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게 해줘요. 가다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조그만 정자든지 벤치를 만들어요. 가다가 사람들이 멈추고 쉬면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겸손.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6가지를 들려면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소통, 항상 외롭지 않게 소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아까 영상 보여드린 영국은 거꾸로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독사가 너무 많아서 단절사가 너무 많아서 절연사가 너무 많아서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외로움 담당 아까 이제 보도는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관은 아니고 부장관까지 뒀는데 여기는 아예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 못하고 현재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 밥 먹어줄 사람을 만들어준 거 서로 친구를 좋은 친구를 밥 먹으면서 싸울 사람 만들지 말고요. 안 친한 사람하고는 밥 못 먹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어떤 그 사이의 훈련이고 미덕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컬렉티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컬렉티브 하우징이라도 만들어주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컬렉티브 하우징이 뭐냐면 세대가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가. 그 대신 1층, 2층, 3층은 공유예요. 식당이랄지, 뭐 탁구장이랄지, 뭐 게임하는 데랄지, 뭐 공부하는 데, 토론방, 이런 공유 요소는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뭐, 가서 보면 너무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 공유야. 그 다음에, 물론 방에도 이제 자기 방에도 간단한 조리시설이 있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2번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하자.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요 사진은 이제 청년들이 모여 사는 이제 컬렉티브 하우징의 예입니다. 에피소드 서초 강남이라는 게 에피소드 430이면 방이 430개인데
430개의 에피소드가 모여 산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은 다 에피소드라는 거죠.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스토리가 430개가 만나면 승수효과가 있다는 거죠. 같이 만나서 서로 배우고 즐겁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컬렉티브 하우징이죠.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1년에 제 맞은편 집 사람을 갖다가 출근길에 한 번 볼까 두 번 볼까 어쩌다 보면 민망하고 인사를 할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도 변화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든지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으면 100세 사회의 노후가 어떻게 깔려야지만 나도 행복하고 내 후손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불행하면 후손이 불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세금으로 짊어져야 되고 시간으로 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건 나의 후손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내야 돼요. 내가 결국 마지막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삶을 결정하는 것, 사회를 결정하는 것 정치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사실은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도 냈지만 여러분들 저는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전자를 볼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쪽은 혈압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쪽은 당뇨가 먼저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 근데 이 집, 저 집 다 합해서 우리 집 3남매, 6남매가 모여서 딱 분석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다 분석해보니까 우리 집은 암 유전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암은 뭐 90%가 유전자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주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10년 전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미리 절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제를 하면 도움이 되는가 보죠? 하여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여전히 역시 저는 암 가능성은 없고 파킨슨이 이제 당뇨 쪽인데 그거는 가능성이 이제 120, 그러니까 100의 기준에서 100이 정상인데 120이고 나머지는 다 60, 7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유전자 검사를 갖다 신청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종합병원 가서 검진 받아보세요 할 때 국민보험 건강보험단에서 해주는 건 없고 만약에 자녀가 종합병원 가서 하라고 하면 마지막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피를 한 5개 뽑아요. 1개 뽑는 게 아니라 한 5개 뽑으면 그걸 보여줍니다. 암하고 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책에 제가 써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처음 주장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증만 주지 말고 건강 내비게이션을 발급해줘라. 이제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유전자 검사가 그 건강 내비게이션을 발급해줘서 이게 제가 이제 병원에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혈압약 타락하면 의사가 생각한 혈압약을 주는 거예요. 민병도한테 맞는 혈압약이 아니에요. 민병도 고혈압이 있고 민병도 고혈압약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병도 당뇨병이 있어서 민병도 당뇨병 약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전자가 이제 쌓여 나가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죠. 신약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는 마이 헬스웨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핸드폰에 모든 금융을 갖다 통합해서 내 손안의 은행처럼 보겠지만 이제 올해 말부터는 마이 헬스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핸드폰 안에 내 20년간의 건강 기록, 건강 검진 기록, 의료 기록, 처방 기록 이것이 다 이제 한 손에 이제 보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조금 더 지나면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가 매트, 우리 어머니가 자는 수면 사이클, 아침에 어머니가 수면 사이클 제가 받아보고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어머니 건강하신지 이상이 있는지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디지털 안경, 디지털 칫솔, 디지털 혁대, 디지털 속옷, 디지털 신발, 디지털 대소변기에서 매일같이 검사를 해갖고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이걸 이제 내 담당 주치의나 인공지능 닥터한테 보내주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노후가 행복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케어 로봇, 근력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8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 나왔던 스펠리컨이라고 하는 연극인데 그 이제 남자가
부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이 치매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얘네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치매라고 다 하는데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기도 하고 치매 일본 말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치매란 말 더 안 쓰죠. 10년 전부터 법으로 금지했죠.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청각장애, 시각장애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바보 됐어. 그런데 바보 된 아버지가 항의 못해. 그러다가 계속 치매란 말을 써. 이제 사실은 인지장애란 말이 이제 그것도 맞는 거죠. 그 부인이 인지장애에 걸린 부인을 놔두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자기 기억을 로버트한테 심어줘갖고 대화를 갖다 계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 요양원에 있는 그 남편, 부인,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매달 못 가니까, 매주 못 가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또 오지도 않겠냐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 있는 이 노인 시설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그 용산에 그 대한노인회 서울노인지에 가면 그 노인 생활 체험 시설이 있어요. 황반동에도 가서 체험해보고.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화장실 변기하고 목욕탕,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했더라고요. 지금 나이 들면 제일 불편한 게 이제 화장실 혹시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갈 수 있게 저런 시설들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주방도 휠체어 탔을 경우 밑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밑에 턱 같은 거 안 걸리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샤워도 혼자 할 수 있게 하고, 뭐, 침대도 보면 대소변 받아내는 그것까지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그 100세 사회를 위해서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우리나라의 노인용품, 노인친화용품이 한 1000개 개발되어 있거든요. 용산에는 한 40개 정도 있는데, 혹시 뭐 시간 나시면, 성남에는 1000개가 있는데, 성남에 2개가 있어요. 노인친화 경험 체험 시설이. 예약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가면 2시간 체험하는데. 왜냐하면 근무력증이나 이런 한 20년, 30년을 상상하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갔다 나오면 정말 근육연금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뭐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 갖다 이제 다 거쳐서 가기 전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10만 시간이라는 행복이라는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1981년도에 시간여행이라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1960년으로. 1960년에 어느 시점에 가요. 아침 뉴스가 그 날짜가 나와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TV도. 아침 우유도 그 날짜께 나와.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를 지금 1980년대라면 와서 액티버티 활동하는 선생님이 뭐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런 생활하고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뭐 체조도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체조 빰바바밤 바바밤 빰바밤바밤 목운동 시작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내고 나니까 사람이 20년이 정신연령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EBS에서 황혼의 발랑이라고 그래갖고 이분들 한명숙 가수 노란 샤스 입은 이분부터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지팡이 내려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아까 말했잖아요. 뭐 무슨 미니잡, 스몰잡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다 이런 단계 거쳐서 이제 어느 시간 되면 그것도 힘든 시기에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자사전도 써보고 과거도 회상해보고 이 즐거움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사회가 이게 안 돼.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원은 여기 요양업에 종사하신 분들과 제가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치매 촉진원이에요. 들어가면 아무리 길어봤자 내 층에 있는 복도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근력 손실돼, 누워있어, 욕창 생겨, 이래갖고 죽어가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치매를 촉진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요양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갖고 요양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을 요양원에 있어서 마을에서 얼마든지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치매를 생활의 하나로 보는 거야. 인지장애를 갖다가. 쇼핑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쇼핑할 땐 돈도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돈 계산은 복잡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지장애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나와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카페에 나와서 오다를 받아요. 그럼 오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밖에 써 있어. 오늘은 인지장애 분이 오늘은 일하신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애들도 그거 같은 인지장애를 생활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해서 인지장애를 늦추고 촉진하는 게 아니라 늦추고 활동하게 되죠. 그 영국의 아까 네덜란드 그 마을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인지장애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지장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치매는 몇 %예요? 우리들이 치매하면 막 인지장애하면 막 겁나는 거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야. 무슨 왜 벽에다 무슨 칠하고 산다고 막 사람 때리고 못 살게 본다는 인지장애는 몇 %예요? 실제 그 3, 4%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예쁜 치매래요. 착한 치매예요. 약간 멍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갈 거냐. 그냥 우리가 약간의 병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죽어가게 할 거냐.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 생기는데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될 때가 다 됐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폐교되기 시작해요. 근데 학교는 저게 있잖아요. 펜스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자기 텃밭 농사도 가능하고 반려도 가능하고 산책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얘기해요. 그 작년에 국무총리는 엄청 좋아했는데 야 그거 좋다고 진짜 해보자고. 근데 이제 영세한 요양원은 이제 반대죠. 당연히 골목상권 침입한다고. 근데 이제 당시 국무총리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재구조화 되겠냐. 사회를 갖다가 재구조화. 우리가 요양원 안 가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왕 요양원을 만약에 불가피해서 간다면 그런 요양원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장례든 뭐 장례식도 성별에도 다 저는 바꾸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가면 다 북한만 있지? 저는 좋아하는 꽃이 라일락인데 혹시 라일락이 가능하면 제가 죽었을 때 라일락으로 좀 해주든지. 그 다음에 꼭 겨울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겨울에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라일락은 뭐 사실 이제 인공 재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가령 예컨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꼭 죽은 다음에 조문을 와야 되느냐. 죽기 전에 제가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성배를 미리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와서 친구들이 내가 친구를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를. 그럼 이제 야 너는 병주야 너 자신 너 진짜 난 네가 내 인생에서 참 굉장히 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좋았어. 내가 뭐 두 대 때렸던 거 미안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영상으로 담아놓고 그럼 뭐 오히려 한 사람의 기록도 되고 꼭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막 그래야 되느냐. 요단강 건너가는 걸. 옛날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뭐 아주 큰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크게 봤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또 다른 세계를 넘어가는데 지금처럼 꼭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되느냐. 그래서 뭐 성별의 문화로 바꾸자는 뭐 그런 뭐 그다음에 뭐 저는 뭐 추석 때나 설날도 그 조상들도 그 원래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아. 뭐 빛의 속도로 와도 달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분 걸리고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분 걸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녀들도 묘지까지 가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뭐 한강 성당, 흑석당 성당 그런 데 이렇게 돼 있는데 성당에 이렇게 지하에 회랑을 가면 거기에 그 납골당이 있어갖고 미사 끝나고 가서 한번 기도하고 온 게 낫지. 그 1년에 2번, 3번 막 그 정말 전쟁 해가면서 가야 되느냐. 뭐 그런 인프라를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장례식도 가면요. 장례식도 가면은 막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어떻게 돌아가셨다. 뭐 7년 동안 그 사람 돌아가셨다. 뭐 할 얘기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신문, 동아일보 이런 것처럼 조문보가 이제 조문 소식이에요. 조문 오신 분들도 나눠준 건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학력이 높으신 분은 아닌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 곱고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어디 가서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하면은 이제 어머니 두 번째는 사모님 이건 항상 의전용으로 해두는 거예요. 보험용으로 보험용으로 그래서
그래 뭐 우리 전체 가족 사진, 그다음에 어머니 요양원 갔을 때 사진, 이건 이제 어머니 70년대 꾸르시로 갔다 온 사진인데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 일생을 이렇게 담아두니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 가져가고 자기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헌정시 같은 거거든요. 우리 부모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근데 두고두고 이렇게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그 종부 좀 어디 구할 수 없냐고. 자기 그 교회 공동체에 104살 된 자매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갔네. 아까 그 요양 마을이죠. 저희 인지장애 사람들 마을인데 한국에서 용산에서 이제 이런 교감들 하나 만든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강남에서도 뭐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이제 100세 사회가 왜 새로운 사회이고 그전에 없었던 연령기고 이 연령기를 갖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미니잡, 스몰잡부터 시작해서 평생 배움부터 또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행복전도사 강사라면 나는 행복한가 이런 거 갖고 강의를 했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 웃기고 재밌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사실은 저도 이런 강의 처음이거든요. 제가 정책 설계자들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봤어도 이런 100세 사회를 소비하는 분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처음이라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할지. 제가 TV에 나오는 뭐 유명한 행복전도사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행복한 100세 인상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영국 가수인데 104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대요. 왜 우리 옛날에 보면 군인들 상대로 유문공연을 하잖아요. 2차 대전 때 영국 사람들 군인들 나가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우리 다시 만났거다. We'll Meet You Again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는데 몇 년 전에 또 레코드를 취입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은 뭐 104세에 그 프랑스하고 유명하잖아요. 사이클 경기. 그거를 이제 사이클 그 연대에 신기록 세웠다는 거고. 뭐 98세 승마로 건강 지키는 할머니. 매일같이 나가서 승마한다는 할머니고. 이분도 100몇 세에 마라톤 신기록 세웠다는 할아버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됐다는 거죠. 뭐 김영석 교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60세에서 75세가 돌이켜보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2세인가 시를 쓰기 시작해갖고 시인이 되신 분이죠. 아니 뭐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한 시인인데 그냥 시를 이거 보면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게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이런 얘기들. 이 시를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그 외롭고 쓸쓸한 어떤 90대 중반 후반 분이 모든 걸 감사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얘기들 쭉 쓰신 거예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바람과 햇살이 몸은 어때? 마당이라도 걸으면 어때? 살며시 말을 걸어옵니다. 힘을 내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영차 하늘로 섭니다. 별거 아닌 시 같은데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뭐 보면 진짜 우리들이 아마 10년, 20년 후면 다 그런 삶을 생각하는 솔직한 소회들 갖다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일본 열도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갖다 불어준 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뭐 엄청 시는 많은데 이거 뭐 다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제가 그래도 한 2시간 얘기했으니까 저도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공자도 정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바른 명칭이. 지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도 슬기로운 노인 생활이라고 하는데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뭘로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성년, 번성할 때 성년.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최고로 내가 좋은 시기다. 이 시기가. 숙년, 성숙해 있는 가장 사실은 이제 진짜 철든 나이다. 그 다음 완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숙해졌다 이런 얘기죠. 경년, 공경받을 나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사, 경자, 경년,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인 것 같고. 지날 경, 경고하는 년이다. 이건 너무 가볍잖아요. 깨우칠 경. 과년, 공부할 과자, 이거 내가 아까 공부를 너무 강조해서 그러는데. 오죽한 벽을 다 쌓아봤겠어요? 발자취년, 쌓을년, 진년, 참 인생이다.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혹시 어떤 게 좋을까? 제가 뭐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아는 것 같은데. 진년은 어때요? 참, 소년, 중년, 참진자 써서 소년, 중년, 진년, 노년. 우리는 아예 노년이 아닌 거죠, 진년. 소년, 중년, 성할 성자 써서 성년. 숙년 좋아요? 숙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구나. 용기를 얻어야겠네요. 그러면 번성할 성자, 성년은 이제 성인 성자랑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성년은요? 헷갈려요. 네. 그쵸? 진년은 숙년이 어감이 숙년이 좋은 것 같으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 본생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원래 본생이라는 말은 있지만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평생 활동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숙녀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써서 숙년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설정해라. 이런 얘기 갖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